Or the numbers of monkeypox. The monkeypox virus. Monkeypox that is troubling the European nations,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원숭이? 저 요즘 그건데? 요새 아프리카에서 엄청 맞아요, 맞아요. 오, 뭐야? 오! 전 세계를 감염병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도 모자라 또 한 번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을 낳게 한 감염병인데요. 바로 원숭이 두창에 걸린 환자의 모습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원숭이 두창은 최근 일주 사이에 세계 15개 나라에서 벌써 50개국 이상에서 엄청 많이 70여 퍼지고 개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도 퍼지고 있어요. 원숭이 두창의 확진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여 이게 우리나라에 왔다고? 네, 우리나라에도 확진자 어머나. 생겼어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I have decided that the global monkeypox outbreak represent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영상에 보셨듯이 수포로 뒤덮인 온몸, 원숭이 두창이란 낯선 이름, 게다가 지난 6월 22일 국내에서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일상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공포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도 그렇고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두 가지의 바이러스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동물에서 왔다?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동물 유래의 바이러스. 이거를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 인수공통 전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서 동물의 질병이 사람한테 넘어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의 전염병도 인간에게 넘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는 야생동물한테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근데 동물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굉장히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너무- 돌연변이가 생기나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사람으로 넘어와서 치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바이러스의 특징. 숙주가 있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전부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좋은 숙주가 되겠어요. 왜? 지금까지 어떠한 동물도 이렇게 지구상에 70억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기도 하고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숙주고 어떤 동물의 몸속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다 미지의 영역이죠. 언제든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수공통 감염병에 노출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현재도 또 앞으로도 인수공통 감염병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더 무서운 거는 207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동안 이러한 감염병이 15,000건 이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1970년대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실제로 사람한테 전파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물에서 네. 사람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정확히 생긴 병이에요? 이게 사실은 처음 발견된 게 1958년에 그러니까 덴마크의 이제 코펜하겐이라는 덴마크 수도에서 실험실에서 원숭이들이 원인 모르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증상을 딱 보니까 천연두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지금 보시는 모습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모습이고요.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주로 중앙아프리카 또는 서아프리카 이런 데서만 발병을 했던 풍토병,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문제가 됐었던 그런 풍토병이었는데 이게 2022년도에 갑자기 그 아프리카를 넘어서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까지 여러 나라로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예기치 않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급 상황실도 가동하고 있고 또 고위험군에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감염자는 실제보단 훨씬 적을 수치일 거라며 숨은 감염자로 인한 폭발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렇게 온몸에 저런 수포들이 올라오는 게 증상이에요? 그 전에 어떤 발열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들은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는 피부 일부가 붉게 변하는 반점이 올라오고 잠복기가 일주에서 한 3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점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주 주요한 특징이고요. 보통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나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고 딱지가 생기는 순서로 회복이 되는데 발진이 번져나가면서 열나고 근육통, 두통, 림프절까지 붓는 증상이 나오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경로가 뭐야 이게? 교수님, 그러면 그 원숭이 두창이 원숭이한테서만 감염되는 게 아니면 어디서 전파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알려본 거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보통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또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설치류입니다. 설치류. 실제로 2003년도에 미국에서 47명이나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가 됐거든요. 47명. 근데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전파를 시킨 동물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동물이 확인이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재밌는 동물? 무슨 동물이지? 다람쥐야? 저 되게 정확하십니다. 다람쥐과에 속하는 프레리독이라는 이름 들어요. 프레리독. 예, 프레리독. 귀엽다 근데. 되게 귀여운 애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걸 수입해서 가정에서 키우게 됐는데 여기에서 원숭이 두창이 전파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반려동물이니까 만지면서 접촉이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이게 감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파 경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원숭이 두창은 사실은 코로나19에 비해서보다는 전파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이다. 코로나19는 이렇게 호흡기 비말만 튀거나 또 심지어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어떤 공간에 있어 공기에서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원숭이 두창은 조금 더 밀접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분비물, 그다음에 배설물 이런 거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된다거나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있을 때만 전파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런 바이러스인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들어봤죠.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요즘에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한반도까지 상륙했습니다. 통제불능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 공포는 이미 지구촌 전체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1급 법정 감염병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을 정도고요. 근데 치사율 90%라고 하면 진짜 위험한 병이잖아요. 근데 이 에볼라는 어떻게 해서 생긴 감염병이에요? 인간에게 이렇게 최악의 위협을 가하는 에볼라는 도대체 어떤 질병이길래 이렇게 악명이 높은 건지 에볼라의 증상부터 같이 알아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피가 나오는 거야? 네. 피 나는 거 같은데. 맞아, 에볼라 하면 저렇게 막 피가 많이 나오고 그런 바다 이미지가 출혈. 있어요. 그러니까 출혈이 아주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고요. 에? 뭐야? 왜 그래요? 예, 혈관이 다 파열이 돼 버리고요. 예, 좀 굉장히 무서운 사진들이죠. 이게 에볼라에 감염이 되면 보통 5일에서 7일간의 잠복기 후에 목과 근육의 통증, 두통과 같은 증상을 겪게 되고 발열이 시작되면서 구토, 또 심한 설사, 가슴 통증, 호흡곤란까지 이렇게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혈압과 의식이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피를 쏟는 충격적인 어떤 모양 또는 출혈열의 아주 대표적인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되게 무섭게 생긴 병이네. 콩고에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나요? 이게 1976년도에 이제 처음 그 콩고 민주공화국의 얌부쿠라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오래됐군요. 네. 이 마을에는 수녀 간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그마한 병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44살에 이름이 마발로라고 하는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워낙 말라리아가 흔하다 보니까 말라리아라고 생각을 해서 말라리아의 치료제인 퀴닌이라는 주사를 놔줬어요. 그런데 증상이 당연히 안 됐겠죠. 그래서 다시 찾아옵니다. 열이 38도가 넘고 구토, 설사, 탈수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코와 잇몸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출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증상을 거기 의료진도 처음 받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결국 마발로는 죽고 말았어요. 근데 마발로가 갑작스럽게 죽고 난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며칠 있다가 그의 가족들도 같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마발로 장례 치르고 나서 마발로의 어머니, 장모님 합쳐서 21명 감염됐고 그중에 18명이 사망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특유의 장례문화 때문에. 염을 했구나, 염을. 그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마발로의 아내와 엄마가 죽은 마발로의 입과 항문에서 남아있던 음식물 또 배설물을 손으로 다 긁어내서 약간 불순물을 없애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감염된 환자와 접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 퍼지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발로하고 그 가족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고. 곧 병원에는 마발로하고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넘쳐났고 그 중에서는 간호사 역할을 하시던 수녀님들에게서도 감염자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곧 다른 지역의 의사가 병원을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콩고 정부의 관계자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되는데 당시 보고서의 내용을 혜성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증상은 39도 내외의 고열과 소화된 검은 피를 자주 토하고 설사는 죽기 직전에는 붉은 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시로 코피를 흘리고 가슴과 배 통증을 호소하고 불과 3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참혹하고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세세한 이 증상을 몰랐어요. 그냥 에볼라라는 걸 걸리면 안 된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그래서 콩고 정부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고 이들은 현장에서 환자의 몸에서 시료를 이제 채취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단이 이 얌부쿠 병원 현장 조사를 하던 중에 폭발적 확산에 영향을 끼친 하나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폭발적인 원인이요? 네. 손을 안 씻었다? 손을 안 씻었다. 아닙니다. 물! 아닙니다. 그 원인이 너무나 슬프게도 주사기였습니다. 주사기. 썼던 걸로 찌르는 그렇죠. 거. 바로 그겁니다. 당시 병원에는 주사기가 5개밖에 없었어요. 이 주사기 5개로 매일 300명에서 600명의 환자들을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사기를 돌려 쓴 것도 모자라서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너무 급지. 최소한 불을 붙여가지고 소독을 하는 이런 과정도 생략하고 급속도로 감염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렇게 1976년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에
당시 318명이 감염됐는데 그중에 무려 28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90%가 넘죠. 근데 이렇게 콩고에서 빠르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사이에 근데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수단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병이 또 돌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수단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는 수단의 은자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가 심한 열, 가슴, 통증, 두통을 호소하더니 또 피 흘리고 입과 코에서 대량의 혈액을 흘리기 시작한 다음에 숨진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후에 콩고와 수단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한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바이러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증상을 보인 환자가 발병 직전에 에볼라강 유역을 여행한 것을 착안해서 그 사람 둘 다 에볼라강 주변을 강 이름이에요, 에볼라강입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처음에 나왔던 그 콩고의 과거 이름이었던 자이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에볼라 자이르. 그다음에 두 번째 수단에서 걸렸던 사람은 에볼라 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에볼라도 인수공통 감염병이니까 동물한테서 전파가 됐다는 건데 어떤 동물이었어요? 뭐 밀림이 막 우거져 있잖아요. 나무 위에도 나무들이 박쥐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 지역에 과일 박쥐, 과일. 영어로 프루트뱃. 진짜 박쥐가 과일을 주로 먹고 살아서 박쥐한테서 과일 향이 난대요. 또 박쥐예요? 아니 이거 무슨 반려동물 같아 저건. 근데 얼굴이 개나 여우랑 비슷하다고 해서 날여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과일 박쥐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박쥐에서 과일 향이 나서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코로나19도 사실 시작으로 지목된 게 박쥐라고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박쥐한테서 이런 감염병들이 특히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박쥐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복잡한 동물입니다.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박쥐의 종류만 해도 알려져 있는 것만 1,200종에 달하거든요. 1,200종. 굉장히 다양하고 그 수도 많고. 그러면 지금부터 박쥐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잠깐 영상 확인해 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많다고 박쥐가? 너무 무섭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희귀 박쥐 중에 하나인 황금볕 과일박쥐라고 합니다. 너무 커. 뭐 왜 옆에 있어? 2.7m 맞아요. 너무 커. 오 이거 진짜 사람을 잡아요. 네, 이런 박쥐도 있고. 우와. 진짜 크죠? 드라큘라. 우와. 진짜 크죠? 와, 저건 진짜 사람 같다 그냥. 이거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이런 거 보면 거의 심장마비 올 것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랐죠. 이제. 도망가죠. 와, 지금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해충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래 해충. 모기 네. 막 이런 것도 잡아먹고. 그렇죠.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박쥐가 잡아먹는 모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온몸에 너무 바이러스를 달고 있어서 맞습니다. 박쥐는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장고라고도 불리긴 해요. 근데 박쥐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체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온이 굉장히 높으니까 맞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고요. 박쥐는 본인들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특이해요. 가지고 있는데 병은 유발하지 않는. 그러나 박쥐의 특성상 먼 거리를 비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다니니까 얘네들이 널리 이런 널리 전파. 다른 동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박쥐가 범인, 박쥐한테 모든 거를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박쥐는 생태계에서 상당히 이로운 활동을 많이 하고 그 꽃을 피우게 하고 해충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야생에서 살아야 될 박쥐가 살 곳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니까 불도저가 밀림을 밀고 들어가면서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숲이 파괴가 되니까 이렇게 살 곳을 잃어버린 박쥐가 자꾸 사람 쪽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그런 영향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얼굴을 바꿔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또 나타나는데 197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굉장히 특색 있는 아프리카의 풍토병 에볼라 바이러스, 이게 시간이 흘러서 2014년도에 또 나타납니다. 뭐야? 특히 서아프리카의 기니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9,000명 감염돼서 절반이 사망을 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시 등장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도에 발생했던 그 에볼라 중에 자이르, 콩고에서 나왔던 그 자이르 바이러스의 변종, 돌연변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서 급속도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습될 때까지 28,646명이 감염됐고 그중에서 11,323명이 사망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퍼진 에볼라는요,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번져가지고 그래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라졌다 갑자기 다시 나타난 에볼라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이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 WHO가 비상사태 선포를 합니다.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유엔에서 군대 파견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 방역하고 조치들을 취하면서 2016년 에볼라가 점점 잠잠해지고 WHO는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가 종식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올해도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이러스 변이를 통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완벽한 정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수공통 감염병의 역사에서 충격적인 팬데믹을 일으키고 사상 최악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며 20세기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감염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거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지? 1918년부터 1920년까지 2년 만에 전 세계 5천만 명이 사망했던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 당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18억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이 감염이 돼서 최소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의학적 홀로코스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감염병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망자를 낳은 스페인 독감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세기의 대감염병인 스페인 독감이 어디서 시작된지에 대해서 아직 100%, 이 바이러스는 사실 100%가 없어요. 명확하게 알려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스페인 독감의 시작으로 지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행 온 미국 캔사스주입니다. 1918년 2월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던 캔사스주의 헤스켈에선 갑자기 마을 청년들이 연이어서 쓰러지고 심지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열. 그렇죠. 인플루엔자니까 바로 열. 또 기침? 그렇죠. 기침, 열, 심한 두통과 몸살. 근데 문제는 너무 그 증상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치료했던 지역의사 로링 마이어라는 사람은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나 여지까지 이런 병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 벌어진 사건을 보고서로 작성을 한 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고서는 한 의학 전문지에 이렇게 실리기도 했는데 On March 30th, 1918, the occurrence of 18 cases of influenza of severe type, from which 3 deaths resulted, was reported at Haskell, Kansas. 이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 보고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은 우리가 그 흔히 아는 독감과 많이 다른가요? 증상이 이제 스페인 독감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이 감염병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 증상 때문이었어요. 스페인 독감의 특징적인 증상인 청색증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뭐예요? 청색증. 청색증이 뭐예요? 말 그대로 뭘까요? 몸이 청색으로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청색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사람이 숨을 쉬죠. 근데 폐 안이 염증 물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공기들이 차 있어야 폐 공간에 피가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을 못 하겠죠. 그래서 헬리오트로프 청색증이라는 거에 걸리게 됩니다. 헬리오트로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식물 이름인데요. 보라색에 가까운 청색과 보라색의 중간쯤 되는 그런 꽃. 당시 스페인 독감에 걸린 환자들의 얼굴이 이 꽃의 색처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다 죽는다라고 해서 이때 병명이 붙여진 겁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겠네요, 진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독감이랑 굉장히 완전 다르네요. 공포스러웠겠죠. 또 다른 스페인 독감의 끔찍했던 증상은 폐의 극심한 염증으로 폐 일부분이 터져서 가슴 밑부분에 공기주머니가 생기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발생했는데 눈, 입, 귀, 코, 심지어 눈에서도 피가 나오기도 했던 이런 굉장히 끔찍했던 당시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그 증상이 기록돼 있는데 규현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평범한 감기나 독감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몇 시간 뒤에는 청색증이 귀에서부터 시작되어 얼굴 전체로 퍼질 수 있고 이윽고 백인과 유색인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겨우 몇 시간 뒤에 죽음이 찾아와. 끔찍해. 굉장히 그 끔찍한 증상들의 기록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 끔찍한 증상을 낳는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전 세계를 초토화했는지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 각 나라별 인구 대비수, 사망자 수 퍼센트가 나옵니다. 미국에선 55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건 당시 인구의 0.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1,670만 명이 사망하면서 당시 사망률이 5.2%에 달했고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 사망률이 5.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한 때는 사실은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뭘까요? 바로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정식 명칭은 1918년 인플루엔자예요. 1918 인플루엔자인데 1918년이 세계 1차 대전의 막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 중에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볼까요? 처음에는 미국 캠프 펀스턴 시작으로 미국 전역의 다른 군사 캠프로 확산이 되고 대서양 건너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같은 서부 전선
국가들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스페인 독감을 확산시킨 걸까요? 바로 참호전이라고 해요. 참호. 맞아. 이 참호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좁죠. 그리고 습도가 높은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했겠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질병을 유발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 됐습니다. 전쟁이 그런 조건이었고요. 또 있어요. 또 당시 세계대전이니까 전 세계에서 다 파병 오죠. 그 파병 온 사람들이 모여서 감염되고 다시 본인들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퍼뜨리고, 하필이면 전쟁과 감염병이 결합이 되면서 최악의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는 서부전선 진입 한 달 만에 스페인 독감은 우리나라하고 일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맞아요.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이 스페인 독감을 서바나 감기라고 불렀대요. 서바나? 서바나 감기. 그게 뭐 스페인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 그때 조선에서 감염된 사람 수가 740만 명 정도 됐대요. 인구가 적을 텐데. 지인 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도 휴교하고 회사는 휴업하고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면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구호 선생님도 백범일지에 보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서바나 감기. 그런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 후반이 되자 이 바이러스가 계속 돌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연변이 그렇죠. 생겨서. 돌연변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 없었던 카리브해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남아프리카 지역까지 폭발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바이러스도 계속 진화를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숨진 사람이 대략 1,5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숨진 사람이 5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무서운 존재네요. 그렇죠. 그 당시 전사자 수와 비교해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많았기 때문에 20세기 최악의 피해를 유발한 팬데믹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도중에 걸려서 진짜로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키스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그 구스타프 그림트. 네. 그리고 그 유명한 화가뿐만 아니라 뭉크라는 그 유명한 화가도 절규. 스페인 독감을 걸렸는데 또 화가요? 네, 또 화가요. 진짜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걸리네. 화가들이 왜 이렇게 독감에 걸리지? 뭉크의 스페인 독감의 자화상은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자기의 자화상이 걸리기 전 자화상도 있고 후도 있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몰골이 심하게 망가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림이 유명합니다. 와. 특히 죽은 희생자 중에 대부분이 65세 이하였고 특히 20에서 45세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전체 사망자의 60%였어요. 와. 왜 그럴까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사이토카인 스톰. 그 코로나 때 기사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우리 몸의 면역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나이가 드신 65세 이상의 분들은 면역 체계가 젊은 사람보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고 나서 면역 반응이 약하게 나와요. 근데 젊은이들은 면역이 너무 좋으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면역 세포들이 너무 과도하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폐에서
염증 반응이 바이러스만 죽여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숙주 세포까지 마구 공격을 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면역력이 너무 세니까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전시 통제법에 의해서 불리한 전황을 보도하거나 이런 것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독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아무도 보도를 못하고 보도 통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중립국이니까 언론 통제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발생 현황을 최초로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 캔사스에서 발병한 이 병이 전 세계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처음 보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스페니시 플루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나오는 겁니다. 1918년도 5월 22일에 스페인의 일간지 ABC 신문을 보면 스페인에서 독감이 유행 중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Cosa rara en verdad resulta dar con un pariente, testamentario o amigo que no esté enfermo de la gripe o que convalezca de ella. Esta dolencia se nos ha encajado en Madrid. 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초로 독감에 대한 기사가 실린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5월 28일에는 스페인 독감에 대한 단독 보도가 이어졌고 기사 제목에는 마드리드에 8만 명 감염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보도를 통해서 스페인은 엄청난 질병이 발생하는 나라가 됐고 그 병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마스크? 그렇죠. 마스크입니다. 코가 다 뚫려 있는 것 같은데? 마스크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거즈 여러 겹을 겹쳐 만든 마스크였는데 미국 오레건주에서는 이렇게 신문 광고를 통해 마스크 쓸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는데요. So wear a mask. We appeal to your civic patriotism to cooperate with us in our effort to stamp out the Spanish influenza. 이 당시에 기록에 남아있는 마스크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료들이 많은데 미국 경찰들이 단체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야 됐고요. 메이저리그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심판도 포수도 타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죠. 어느 가족의 단체 사진인데요. 고양이도 마스크 썼어요. 귀여워. 이렇게 고양이마저도 마스크를 쓴 신세가 된 이런 사진이 화제를 낳은 바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되고 딱 100년 만에 똑같은 다시 같은 그렇죠. 일이 일어나네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한 104년 전에 마스크 쓰는 일이 일상화됐었고 사회 곳곳에서도 스페인 독감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예요? Speed, spread, death. 침 뱉지 말라는 거죠. 침 안에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게 침 뱉는 거를 이미 100년 전에도 이렇게 캠페인할 정도로. 아, 죽음이 퍼진다. 사실 100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도 매우 강조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환기시켜라. 똑같네. 소독해라. 뭐 똑같죠.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를 쉽게 떨쳐버리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죽어나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굉장히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상황들도 벌어졌어요. 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을 묻을 관이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며칠씩 집에 시체가 방치되기도 했고 그리고 장의사들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탓에 어떤 장의사들은 이때다
해가지고 가격을 6배나 올려서 폭리를 취하기도 했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독감의 공포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켄터키주의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구하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스페인 독감에 걸린 부모가 남겨진 자식들을 걱정해서 자식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와. 그런 비극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독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스페인 독감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갖가지 방법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에 효과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일단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스페인 독감 치료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때 미국에서 이것의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거는 요새도 친구들과 술 마실 때 혹시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랑 뭐 연관이 있나요? 술 마실 때 먹는 건가요? 정답! 위스키? 정답입니다. 위스키가 효과가 있다 그랬다고? 네. 바로 위스키가 스페인 독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헛소문이 돌면서 위스키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헛소문을 이용해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어떤 광고인지 한번 보실까요? 1918년 뉴욕의 시라큐스 지역의 주류상들이 일면에 낸 광고입니다. 일면에. 스페인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의사들이 위스키를 직접 권하기도 했답니다. 의사들이요? 네, 그래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스페인 독감 치료하는데 술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덴마크나 캐나다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술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폴란드에서도 브랜디의 약효가 뛰어나서 스페인 독감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스페인 독감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확산 시기가 이제 극렬하게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멸한 이유는 100% 정답은 아직까지 모른다. 그런데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소멸의 단계로 갔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걸린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그런 과정으로 갔다라고 지금 추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동물에게서 전파된 건지는 밝혀졌나요?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이게 도대체 당시에 심지어는요.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 사라지고 거의 87년이 흐른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2005년도에. 뭐지? 사실 그 실마리는 영영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 병리학 연구소의 그 제프리 토벤버그라고 하는 박사하고 병리학자인 요한 훌틴이 알래스카에서 정답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그럼 여기서 또 문제를 한번 또 내겠습니다. 1997년 연구자들은 알래스카에서 스페인 독감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를 찾아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알래스카에 있는 빙하에 있었던 그 동물의 사체 같은 거에서 그 바이러스를 추출해냈어요. 정답에서 0.3% 모질라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조류? 조류가 아니었어요. 강아지를 키우지 알래스카. 저 여기서 동물이 함정이에요. 동물의 범주는 굉장히 정답! 예. 알래스카에서 죽은 사람 시체를 정답입니다. 그 당시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알래스카의 얼음 땅을 깊게 파서 찾아다니다가 죽은 감염자의 시체에서 바이러스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잘 보존되던 시체의 폐에서 바이러스 감염된 조직을 떼어냈습니다. 근데
근데 교수님, 그 바이러스라는 거는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이러스가 계속 살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가 복제를 못하는 거지.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 온도가 적정 온도, 즉 굉장히 저온 상태로 유지가 되면 그 남아있던 바이러스는 수백 년이 지나도 유지가 됩니다. 자연 냉동고가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무려 8년간 연구를 계속해서 2005년도 마침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야?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정체는 바로 조류 독감과 인체 독감이 섞인 A형 바이러스였습니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와 인체 독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된 거였습니다. 어떤 스페인 독감의 원인이 이렇게 규명이 됐고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장식한 이런 감염병 역사는 이제 일단락됐다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20년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스페인 독감이 2009년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한 15만 명에서 최대 57만 명까지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신종플루? 신종플루. 2009년 신종플루. 신종플루 그래 있었지. 오는 10월에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 걸로 보인다고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2,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발병 건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연구하는 학자들끼리 이건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 라는 정도로 전파력은 셌는데 치사율은 0.05%,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스페인 독감, 신종플루가 지금 같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족보로만 치면 H1N1이라고 하는 1번이 붙어 있는 같은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 같은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는 먼 친척의 개념이고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요. 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 우리 패널들께서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저는 정말 만족할 것 같아요. 우와. 바이러스의 종류에는 DNA 바이러스하고 RNA 바이러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얘네가 막 복제를 하다 보면 에러가 나오죠, 실수가. 근데 DNA 바이러스는 실수가 나오면 바로바로 교정을 해요. 그런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RNA 바이러스는 그 교정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바이러스 표면에 이 H라는 게 헤마글루틴인, 이게 우리 사람 몸으로 들어오기 위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의 열쇠를 열고 들어와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몸 안에서 막 섞여요.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의 돌연변이는 끝도 없이 연구지. 끝도 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맞죠. 이러니까 매년 맞는 거예요. 매년.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잖아요. 매년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 유니버설. 아예 한 번 맞아서 평생 안 맞아도 되는 그런 백신을 만들자. 유니버설 백신이라는 게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를 전파한 거는 이번에도 조류였나요? 이게 항상 조류면은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텐데 2009년도 신종플루는 돼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돼지는 이 인플루엔자에 있어서 돼지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를 하는데 돼지가 조류에도 민감하고 사람의 거에도 민감해요. 약간
약간 매개체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조류에서 사람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물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 간에 그렇죠. 전염되지 않은 예, 사람 간의 전파도 잘 안 일어나요. 왜? 아까 헤마글루틴이 뭐다? 열쇠? 열쇠. 그러니까 열쇠가 안 맞아요. 조류하고 사람은 열쇠 구멍이 안 맞아. 그러니까 조류는 조류끼리, 사람은 사람들끼리인데 이게 희한하게 돼지가 여기에도 잘 받아들여, 사람 것도 잘 받아들여, 돼지 몸에서 막 서로 섞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돼지에서 새로운 그렇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뿅 하고 나오겠죠. 이 바이러스가 섞여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와서 2009년도 신종플루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유행하는 인수공통 감염병들을 보면 최근에 뭐 때문에 문제예요? 코로나 그렇죠. 바이러스. 코로나죠. 코로나. 2002년도 사스, 다음에 2015년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메르스, 그리고 2019년도 연말부터 발생해서 아직까지도 문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코비드-19, 이 세 가지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코로나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 돌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지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느냐. 주로 돼지나 소나 닭, 개, 고양이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파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냥 감기 정도 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스.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도 죽일 수 있네? 라는 첫 번째 바이러스가 됩니다. 사스는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열흘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고열, 무력감, 두통, 근육통, 코로나19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고열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 호흡부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는 약 8,096명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중에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9.6%.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병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3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완치 회복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좀 9.6% 가까이 나고 10% 나오는 거면 굉장히 높은 거죠, 치사율이. 네. 이거 어떻게 감염되는 거예요, 사스는? 이것도 주로 비말, 기침이나 재채기, 가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말에 의해 전파가 되는데 사스의 놀라운 전파력은 사스가 첫 발생 후 어떻게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됐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면 더욱더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30일에 그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그 조우 저펑이라는 그 인물이 70명을 전파합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파해서 슈퍼 전파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코로나19 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죠. 조우 저펑이라는 이 사람의 주치의였던 리우라는 사람이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홍콩에 가려고 했는데 홍콩에 가서 그 묵었던 호텔에 이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하고 변기에다가 막 토하고 기침하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하고 이런 공조 시스템에 그 호텔에 묵었던 23명이 감염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그냥 각국에 그냥 다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였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당시에 WHO의 이러한 바이러스를 역학조사하는 카를로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심각한 감염병이 출현한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리고 WHO에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도 불행하게도 감염이 돼서 사스에 감염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또 동물 이번엔 무슨 동물? 돼지? 호주 동물보건연구소가 사스의 기원을 밝혀냈는데 사스의 주범은 박쥐였고, 근데 이제 그 박쥐 바이러스가 직접 넘어온 건 아니고요. 또 추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니까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한번 점프를 하고 이 사양 고양이가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면서 사스가 전파되게 됐다라고 밝혀지게 됐죠. 근데 이게 끝이면 되는데 2012년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스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습격이 한 번 더 있었죠. 2012년도 6월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나왔고 메르스라고 불리는 호흡기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였는데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처음 발견된 메르스는 2015년도 6월까지 약 23개 국가에서 1,142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 465명이 사망해서 치사율은 약 4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메르스는 치사율도 높고 매우 무서운데 정말 예기치도 않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38명이 사망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인간에게 메르스를 옮긴 동물의 정체는 또 뭐였을까요? 이건 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메르스 하면 바로 낙타가 그렇죠. 생각나는 것 같아요. 침. 그때 일단 낙타들이 많이 죽었던 게 일단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낙타도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박쥐에서 낙타, 낙타에서 사람 이렇게 전파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쥐 장난 아닌데? 와. 그 메르스까지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한 번의 종간의 장벽을 뚫고 지금 현재까지도 역대급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19, 코비드-19입니다. This is the first pandemic caused by a coronavirus.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국내에서도 결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BA.2.75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오미크론 처음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오미크론이 계속 변이해서 돌연변이가 또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돌연변이가 언제 끝이 날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저도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떤 바이러스와 접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90일이라는 게 뭐예요? 점수.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을 점수화시킨 건데 1등이 라사 바이러스. 라사 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라사 바이러스? 처음이에요.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스가 1등이지 않겠어? 사스코브2 이것이 코비드-19이? 아니에요. 2등으로 밀려났어요. 라사열이 1등으로. 좀 뭔데요? 어디 있는 거예요, 저것도? 이게 나이지리아 라사 마을에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그 라사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에서 전염되는 거고요. 두통, 발열, 설사, 복통, 청력 손상의 후유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사열이 위험한 건 감염된 사람 중에 80%가 무증상이래요. 그 뭐예요? 무증상이면 뭐가 위험해요? 나는 멀쩡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크네. 나이지리아 기준만 봐도요. 2022년 5월 달 기준으로 라사열 때문에 150명이 사망했답니다.
치사율이 거의 2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라스아열을 제2의 에볼라라고도 부릅니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아직도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 아니 4위 뭐예요? 4위. 맞아, 그것도 보고 있어. 4위 서울 바이러스. 뭐야? 예. 서울? 예. 대한민국 서울 바이러스. 충격적인데요? 그 서울 맞습니다. 그 서울에서 시작돼서 서울 바이러스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한탄 바이러스, 한탄강에서 발견한 그 바이러스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호황 교수님이라고 한탄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하셔서 백신까지 개발했던 아주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학자가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서울에서 서식하는 시궁지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하면서 이것도 서울 바이러스라고 쥐에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얘도 앞으로 나올 위험성이 큰 상위 랭커입니다. What? 저런 거는 지명을 붙이는 게 그렇게 반갑진 않네요.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 옛날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예기치 않은 혐오나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궁금해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사라지는 건 모든 숙주가 없어지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보실까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머그샷. 머그샷, 그렇죠. 범죄자들, 범인들을 데려다가 놓고 찍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뒤에 이거 뭐예요? 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동물들에서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였다. 돼지에도 있고 박쥐, 밍크, 고양이 다 코로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모든 원인에는 바로 뭔가요? 인간이 있네요.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이 있다는 거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우리 인간이 오로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죽이고 또 그들의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된 박쥐만 보더라도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오명을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역시도 인수공통 감염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에 2070년이 되면 15,000종 이상의 새로운 종간 전파 바이러스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오산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 때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이 탄저균 배달 사고가 2015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발병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당시 186명이 감염, 그중 38명이 사망하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사고였죠. 자, 그런데 이때 메르스는 미군의 생화학 무기 테스트 중 유출된 겁니다. 당시 오산 공군 기지에 배달된 탄저균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군 기밀이 드러난 건데요. 자, 미군이 그동안 생화학 전쟁에 대비해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배달된 시점과 메르스 발병 사태가 맞물리는 점에 주목해서요. 탄저균 배달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메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어머.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너무 설득됐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팔랑 비시면 안 돼요. 이게 뉴스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음모론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 2015년 5월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사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요. 무성했던 음모론도 일단락됐는데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수족마비 후유증을 일으키는 신경계 감염 질환, 척수성 소아마비. 약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매년 약 35만 명의 어린이들이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백신 접종이 확산된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급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나이지리아에서 불과 1년 만에 소아마비 환자 수가 무려 2배 이상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왜요? 그러게요. 그 이유는 바로 2003년 나이지리아 전역에 퍼진 백신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맞으면 불임이 되거나 에이즈에 걸린대. 나이지리아에 이런 괴소문이 퍼진 이유. 나이지리아에서는 아프리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고요. 인구수가 약 2억 명입니다. 때문에 인구를 통제하려는 서방 국가들이 소아마비 백신에 병원균을 넣어 나이지리아의 인구를 대거 감축시키려 한다는 얘기였죠. 아니 무슨 인구를 조절하려고 죽인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돼요, 저. 이거는 플랑기어도 못 믿겠어.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아이들한테. 그럼. 그런데 이 괴소문을 더 심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미 중앙정부국이 벌인 가짜 백신 작전 때문입니다. CIA는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9.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요. 파키스탄 주민들에게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다며 피를 뽑은 뒤 빈 라덴의 DNA와 대조하는 비밀 작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런데 이 작전을 2011년 영국 유력지에서 폭로하면서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불안감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이어서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노 지방의 주지사는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금지합니다. 대놓고 백신 보이콧을 선언하며 그 일대는 금세 소아마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아마비 백신을 둘러싼 괴 소문들은 서양국에 대한 불신에서 확산된 음모론이었는데요. 아무 근거도 없는. 누가 퍼뜨리는 거예요, 이거? 이후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적극 나선 결과 다행히도 2014년 7월 이후 약 1년간 나이지리아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은 뜻깊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0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 감염이 되면 고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인 시티 파딜라 수파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충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신종 플루는 선진국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이 신종플루 바이러스 유포 혐의로 지목한 곳은 미국 유명 제약회사 B사, 그리고 B사에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함께 신종플루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바이러스를 세계보건기구가 퍼뜨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사실 B제약 회사의 신종플루 자작극 논란은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신종플루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09년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신종 바이러스인 신종플루 감염자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한 건데요. 자, 그런데 2달이면 신종플루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저희랑 미리 계약하시죠. 마치 신종플루 출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미리 여러 국가와 백신 납품 계약을 맺은 B제약회사. 요게 조금 의심이 되네요. 굉장히 이상했죠. WHO는 그해 6월 감염병 경보 중 최고 수준인 대유행을 선포. 그래서 일각에선 B제약회사가 백신을 팔기 위해
신종플루를 확산시켰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에 걸린 일인데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제발 믿고 싶지 않은 정말 저는 얘기긴 해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걷잡을 수 없게 퍼진 주장에 당시 B 제약회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5월 초에 신종플루 바이러스 샘플을 제공받아 백신 개발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자, 그런데 신종플루 대유행을 결정한 WHO의 비상위원회 위원 중에 제약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존 맥켄지 위원장과 에번스 위원이 갑자기 비상위원회를 사퇴하자 WHO와 제약사의 결탁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한편 2010년 8월 WHO가 신종플루 대유행 종료를 선언했지만 WHO와 제약사들 간의 결탁 의혹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는데요. 찜찜하네. 21세기 최악의 의학 스캔들로 불리는 신종플루 논란. 그 진실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9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라이베리아의 한 일간지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 에볼라 바이러스는 미 국방성이 개발한 세균 무기. 전 세계에 죽음의 공포를 안긴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실은 포화 상태에 이른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세균 무기라는 보도였는데요. 끔찍하다. 2014년 라이베리아를 비롯해 서아프리카를 강타한 에볼라는 초기 사망률 90%, 2년간 무려 10,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이에 WHO가 에볼라를 지난 40년간 최악의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근데 미국이 왜 에볼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라이베리아의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1975년 미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협력해 당시 자이르에서 최초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개발? 그런데 개발 이유가 아프리카 빈민과 흑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였답니다. 그 배경에는 흑인을 열등인종으로 분류해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데요. 저거 나치 때나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 뒤 점점 몸집을 키워간 에볼라 바이러스 미스터리. 이번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약회사들과 손을 잡고 에볼라 백신을 미리 만들어 특허를 따뒀다. 그래서 막대한 백신 판매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1960년대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매독균 인체 실험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주 사실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구나. 이제 없던 얘기는 아니에요. 전 세계를 공포에 몰고 간 죽음의 그림자, 에볼라 바이러스. 정말 에볼라 바이러스에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바이러스를 둘러싼 인구 감축 음모론은 또 있습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 이것도 난리였죠. 이거 난리죠. 난리였죠. 주로 이집트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아이가 소두증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 많이 알려졌잖아요, 저 얘기. 2016년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대유행. 이때 브라질 당국에 접수된 신생아 소두증 사례가 무려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0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긴 했네.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약간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또 맞아요. 특히 맞아요. 공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건 영국 때문입니다. 바로 영국의 생명공학 회사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배후라는 것. 사건의 발단은 오래전부터 브라질 정부가 골머리를 앓아온 풍토병인 댕기열 때문이었습니다. 이 댕기열의 숙주가 바로 지카 바이러스의 숙주이기도 한 이집트 숲모기.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댕기열 확산을 막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이집트 숲 수컷 모기를 브라질 동북부 지역에 방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모기 유충이 95%, 성체는 78%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진 좋은 거잖아요.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유전자 변형 수컷 모기를 방사한 지역에서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불안을 좀먹고 등장한 한 주장.
영국 생명공학기업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릴 목적으로 일부러 유전자 변형 모기를 방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말도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소문에 따르면요. 댕기열 확산 방지 실험은 명분일 뿐 오사의 진짜 목적은 인구 감축이라는 거였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끔찍한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아우. 빌 게이츠는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에 한 해 수조 원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에 등장한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빌 게이츠가 만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빌 게이츠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전 세계 인구를 감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연에서 언급한 사실까지 더해져 음모론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얽혀 만들어진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선 안 되겠죠? 공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처럼 자기 자신을 죽은 시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결국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굶어 죽기까지 한다는 이 끔찍한 증상은 프랑스의 신경의학자 주일스 코타르가 발견한 희귀 정신질환, 일명 코타르 증후군으로요. 좀비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코타르 증후군을 넘어서 실제로 도심 한가운데 진짜 좀비가 나타나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평화롭던 중국 저장성의 원저우시 한 남성이 갑자기 지나가던 자동차를 막아섰고요.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너무 놀란 여성 운전자는 도망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는데요. 문을 두드리던 남성이 진짜 좀비처럼 이 여성의 얼굴을 마구 물어뜯은 겁니다. 남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바로 체포가 됐지만 이미 여성의 코와 입술 일부분이 잘려나갔고요. 코를 잘랐어. 중국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고가 더욱 충격을 주는 이유가요. 비슷한 사건이 한 달 전 미국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있대. 2012년 5월 26일 미국 마이애미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남성 루디 유진. 노숙자였던 로널드 포포의 얼굴을 물어뜯은 사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루디 유진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요.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잔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요. 심지어 경찰이 쏜 총알을 맞고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국 6발이나 쐈고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나 이미 피해자 얼굴의 약 80%가 뜯겨나간 상태였고요. 여러 언론들은 이 사건을 보고 피의자 루디 유진이 마약을 복용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도했지만 부검 결과 마약으로 확정지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역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21일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모여있는 베이징의 우다카오 인근에서 택시를 탄 수안. 바로 그 순간 뭔가 무릎을 콕 찌른 건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주사기였습니다. 저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주사기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웬일이야. 수아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주사기 속 액체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 뭐야? 주사기 속 액체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 즉 에이즈. 진짜 완전히 이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후 수아는 에이즈 공포에 떨며 3개월간 병원에서 수차례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종 진단은 에이즈 음성 판정. 아우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경찰에서도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는데요. 안타깝게도 실마리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여전히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숱한 사람이 부작용을 호소. 그런 가운데 한 남성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제겐 축복이자 기적이었어요. 뭐 백신 덕분에 코로나에 안 걸려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단순히 그런 정도로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맙다 이런 정도지 뭐 축복이자 기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죠. 그렇지, 그냥 다행 정도지. 그죠? 가벼운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심장 통증에 심낭염까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는 코로나19 백신.
하지만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는 이는요. 인도의 50대 남성 둘라찬드 문다. 문다는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부상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 평소 전혀 거동할 수 없어 계속 누워서 생활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백신 한 방으로 단 하루 만에 침대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걸었습니다. 4 तारीख को इसी मंथ के 4 तारीख को उन्होंने वैक्सीनेशन लिया कोविशील्ड वैक्सीन 신기하다. 이게 된다고? इसके बाद 5 तारीख से उनमें उनके 지금 परिवा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인터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리가 날 때쯤 백신 맞은 거 करने 아닌가? लगे पैर जो उठ के बैठ जाने लगे और खड़ा भी होने लगे 자, 이 문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을 뿐인데 갑자기 기적처럼 두 다리가 회복됐다고 주장.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일은요. 백신 접종 후에 다리도 움직이고 다시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백신을 맞고 5년 전 사고로 잃었던 목소리까지 회복됐다는데요. 특히 최근 1년 동안 문다의 몸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았던 터라 그의 가족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가끔 약 중에 원래 원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오면서 그 약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는 비아급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처럼 호르몬이 이렇게 비슷한 데 와가지고 그렇지. 효과가 나는 건데 이 백신은 사실 우리가 호흡계 계통의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인데 이건 신경이란 말이에요. 난 너무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2021년에도 문다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한 의사는 정말 백신의 효과일 수도 있고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다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 덕분에 그에게 기적이 찾아온 건 아닐까요?